42살에 결혼해서 44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노노 원장님, 성병 관련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남녀별로 좀 대표적인 성병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성병이 같지 않을까요? 이게 뭐 성병이란 것 자체가 성접촉으로 생기는 거니까요. 단 이제 병이 걸리는 건 같은데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같이 감염이 되어 있어도 남자분은 증상이 적으세요. 그 이유가 성기가 이제 몸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뭔가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죠. 온도와 습도가. 근데 여자분은 성기가 몸 안에 있으니까 온도와 습도가 이렇게 뭔가를 배양하기, 키우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균에 감염되어 있어도 그 균을 더 많이 숫자를 늘리겠죠. 보통 우리가 성병이다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아는 게 클라미디아, 그 다음에 임질, 트리코모나스 이런 것들이 보통은 제일 흔한 거일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많이 보는 병요. 이런 거는 그 임신 초기에 하는 성병 검사 할 때 다 들어가 있나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임신 초기에 이제 그 기초 검진을 할 때 성병 검사를 다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혈액으로 아기한테 전염될 수 있는 병, 예를 들면 에이즈, 매독 이런 것들은 임신 중에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 전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임신 전에 검사하죠. 만약에 환자분께서 그 즈음에 분비물이 많았다, 최근에 내가 여기에 감염된 적이 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검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분비물을 통해서 검사를 해요. 성병 검사 11종, 성병 검사 12종 이래서 PCR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요즘은 검사를 많이 합니다. 성병에 걸렸는데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디에 감염이 된다고 모든 병에 증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무증상이 더 많죠. 매독도 무증상이 더 많고, 클라미디아도 무증상이 더 많고, 헐페스 감염도 무증상이 더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죠. 근데 내가 그거를 다 알고 싶다 원하면 검사를 하면 되는데요. 이제 단 그렇게 원해서 하는 검사는 급여가 안 된다는 거죠. 의료보험이 아니라 비급여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차이가 있죠. 성병에 걸렸는지 모르고 임신을 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혹시 산모나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우리가 이제 임신 중에 그런 검사들, 그러니까 에이즈와 매독은 검사에서 선별 검사에서 나오겠죠. 그러지 않은 나머지 검사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글쎄요, 내가 만약에 임질이나 뭐가 걸렸다면 증상이 있을 거예요. 임신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거거든요. 근데 클라미디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잘 보면 분비물이 많아요. 배도 불편하고 증상이 대부분은 있거든요. 있으면 그때 가서 검사하고 치료해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균들이 아기한테 들어가는 균이 아니거든요. 아기 집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임신 중에 균이 더 커져서 염증이 와서 조산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면 출산 후에 자궁이나 어디에 감염이 된다, 이런 게 문제되지 아기가 자라는데 문제를 일으키진 않기 때문에요. 내가 성병인 걸 반드시 알고 임신을 해야겠다, 이거는 꼭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성 파트너가 여러 명이었다, 내가 최근에 골반염이나 질염을 앓았다, 아니면 헐페스가 너무너무 자주 재발을 했다, 이런 분들은 검사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지금 임신을 한 상태예요. 근데 이상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감염이 됐다. 그럼 이거 치료할 수 있어요? 치료할 수 있죠, 다. 아기한테 아무런 영향이 그 안전한 약이 많아요. HPV는 치료제가 없으니까 치료할 필요가 없고 검사만 하면 되고요. 헐페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그거 항바이러스제 쓸 수 있거든요. 그 임산부 등급, 요즘은 그 등급을 쓰지 않는데 과거에 이제 B등급이었어요. B등급은 굉장히 안전한 약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거기 항생제가 임산부들이 쓸 수 있는 항생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항생제들도 대부분 B등급의 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B등급의 약을 선택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헐페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가 많다고. 아니, 많지는 않은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자꾸 하고, 사실 우리가 입에 물집이 잡혔다고 성병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외음부에 이제 물집이 잡히면 심각한 성병으로 보고, 또 임신 중에 그러면은 이제 더 화들짝 놀라면서 큰일이라고 이제 그러시고 하니까. 근데 사실 이 헐페스 바이러스란 거는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바이러스이거든요. 헐페스 바이러스는요.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herpes 바이러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에도 생기기도 하고 생식기에 생기기도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다른 거죠? 네, 그게 이제 1형하고 2형이 있어요. 보통 1형은 이제 3차 신경을 따라서 여기 눈이나 이쪽으로 이제 생기는 거죠. 끝에. herpes 2형 바이러스는 주로 이제 천골 신경을 따라서 외음부 끝에, 외음부에 이제 많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감염되면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얘가 증식을 해가지고 병변이 나타나고 또 나았다가 또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감염되면 평생 이 바이러스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herpes는 1형과 2형밖에 없어요? 아, 1형과 2형이 있고 또 있죠. 그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상포진. 어렸을 때 수두를 만들고 나이 들면 대상포진을 만드는 거. herpes zoster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또 있죠. 요 세 가지가 가장 예, 세 가지로 보통 분류되죠. 요새는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herpes 1형과 2형에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어졌다. 왜냐면 치료가 똑같거든요. 어차피 이게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는 앓을 만큼 앓다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항바이러스제가 있긴 한데 그 항바이러스제라는 게 이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숫자를 좀 빨리 줄여줄 뿐이에요. 박멸을 못하니까 그냥 증상이 심하면 항바이러스제를 써서 증상을 빨리 좋아지게 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면 항바이러스제 쓰고 또 수포가 터지면서 2차 감염이 오면 항생제 쓰고 이게 치료가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herpes 2형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를 통해서만 꼭 감염이 되는 건지. 이제 herpes 2형이 왜냐면 통계로도 아동에게는 거의 없어요. 그 사춘기 이후에 이제 이게 증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통해서 생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코로나처럼 공기 중에서 감염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어디 그 사람이 손잡이나 어딜 만졌다고 만지는 걸로도 되지 않아요. 물건을 통해서 되지 않고 사람 대 사람의 접촉으로만 되는 거니까 성관계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헤르페스 보균자예요. 네. 그럼 이런 사람과 만약에 성관계를 하게 되면 항상 그 콘돔을 사용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반 가까이 이 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인이 되면. 그러면 남편하고 콘돔으로 성관계를 한다라는 게 참 웃긴 일이잖아요. 병원 가서 혈액 검사해서 너랑 나랑 한번 검사해서 깨끗한지 보자. 그래서 너도 균 있고 나도 균 있으면 좋아. 같이 그냥 콘돔 안 쓰고 둘 중에 한 명이 균이 있었다더라. 그러면은 콘돔 쓰고. 글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권고하지도 않고요. 검사해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 그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때 크게 많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뭐 20, 30개씩. 그러면 막 살이 여러 개 까지니까 아프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수포로 PCR 검사도 해보고 항바이러스제도 쓰고 약도 치료하고 이제 그런 분들에게 그런 검사와 치료를 하지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있더라도 미약한 거는 그냥 앓다가 그냥 감기처럼 내가 앓다가 지나가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콘돔으로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평생 herpes와 접촉을 안 해보겠다 그러면 성관계 시작부터 끝까지 콘돔을 쓰면 막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의 특징을 이해하면 그렇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이것 때문에 좀 싸우는 커플들 이거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말은 이게 누구에게 왔으며 이게 누구에게서 왔느냐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다쳐서 피나는데 싸우고 있지 말고 그냥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치료하고 끝내면 돼요. 그게. 네. 단 이제 이게 출산할 때 내가 그런 물집이 잡힌 수포 병변이 있다라면 자연분만이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요 정도지 그 외에는 큰 의미는 없어요. 원장님, 여자들은 방광염 걸리면 산부인과를 많이 찾잖아요. 오시면 증상 같은 걸 좀 어떻게 설명하세요? 이제 증상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제가 오줌 소태란 단어인데요. 오줌 소태라고 하면 제가 이게 너무 이게 폭이 넓어요. 그게 아마 한의학에서 하는 얘기 같은데요. 소변을 누울 때 소변이 잘 안 나와도 오줌 소태를 하시고 누고 나서 또 마려워도 오줌 소태를 하시고 소변 누울 때 아파도 오줌 소태라고 하시거든요. 이제 환자에게 물어보죠. 증상들을 누울 때 아프냐, 누고 나서도 마렵냐, 소변 누러 가려고 하는데 소변이 새냐, 뭐 소변 색은 괜찮으냐 또 자세히 이제 물어보죠. 왜 걸리는지
요거부터 또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이제 방광염이란 건 염증이잖아요. 염증이란 건 뭔가 균이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킨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염증이 아니세요. 방광이라는 건 근육 주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을 써도 방광은 수축을 하고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방광은 수축을 하고, 차가운 물을 마셔도, 그러니까 냉커피, 요즘 젊은 친구들 잘 먹는 냉커피를 마셔도 방광은 수축을 하고요. 폐경이 돼서 이제 건조해지면 또 방광이 쪼그라져서 소변이 여러 가지, 그 방광에 관련된 증상은 꼭 감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기 때문에 증상과 그 원인을 판단을 하고, 그거를 이제 결국은 소변 검사를 해보면 알겠죠. 소변 검사와 균 검사를 해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소변 검사도 정상이시고 균 검사에서도 균이 잘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먹으면 그때 잠깐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런 분들 대부분이 또 계속 반복해서 증상이 나타나죠. 방광염이면 한 3일 정도 항생제를 먹으면 낫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해 자꾸 주신 반복해서 오세요. 반복해서 오시는 분들은 균이라기보다는 다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생제 치료가 가능한 방광염이 있고 그렇지 않은 네. 방광염이 그러니까 그거는 방광 증상으로 봐야겠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네. 있는 그 방광염 있잖아요. 균 감염이라든지. 요 방광염은 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자들은 생식기 구조가 소변 나오는 길, 생리 나오는 길, 대변 여기 1, 2cm로 다 짧게 가까이 있으니까, 또 더구나 요즘 꽉 끼는 속옷에 바지를 입고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균이 자라기 쉬운 이제 환경이 되죠. 특히 뭐 생리 때라든가 이럴 때, 임신 중에도 그렇고 혈관들이 많이 우려리 되어 있으니까요. 그럴 때 이제 생길 수 있겠죠. 보통은 방광염의 균 검사들 이렇게 해보면요, 보통은 제일 흔한 게 우리 몸에 있는 균이에요. 뭐 대장균이라든가 연세상구균, 우리 몸에 있는 균이 보통 자라는 게 사실은 제일 흔합니다. 방광염에 유독 이제 자주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한 번 걸리면 재발이 쉬운 건가요? 오시는 분들을 이제 보면 보통 20대 젊은 아가씨들은 오는 경우가 낮에는 냉커피 많이 드시고 밤에는 술을 좀 드셔서 몸이 항상 탈수가 되시는 거예요. 항상 탈수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생리통이 좀 있으시면 자궁 내막증이 있는 아가씨들은 방광 수축이 같이 잘 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이 자꾸 마렵고 소변료도 시원찮고 항생제 먹으면 잠깐 괜찮다가 또 재발하고, 그래서 젊은 아가씨들인 경우에는 꼭 소변 검사에서 균이 없다라면 혹시 자궁 내막증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확인을 이제 보통 해봐야 되고요. 또 특히 여자분들이 폐경이 되고 나서 방광염 증상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때는 골반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줄면서 방광이 더 쪼그라들고 방광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런 증상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해서요. 그런 분들은 꼭 항생제만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 치료를 조금 같이 하시면 더 빨리 도움이 되고 재발이 되지 않으세요. 일단 그보다도 먼저 앞서야 될 거는 소변이 마렵다고 항상 누지 않고 소변을 좀 참았다 누는 방향을, 환자분들이 소변을 참았다 누라 그러면 소변을 자주 누는 분들은 소변을 어떻게 참았다 누냐 하는데 보통 소변을 낮에는 2시간을 참았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마렵다고 막 1시간마다 소변 누고 이러면 방광이 줄어서 낮에도 자주 가야 되지만 밤에 잠을 못 자고 화장실을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소변 참으면 병이 된다. 네, 맞아요.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는 6시간, 7시간 막 이렇게 참을 때 얘기고요. 이게 방광의 기능이라는 게 뭐냐 보면 소변을 저장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2-3시간은 저장을 해야 이제 방광이 늘어났다가 줄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시간마다가 누면 소변이 저장이 되지 않아서 방광 크기가 줄어요. 방광은 근육 주머니니까요. 그러니까 2-3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적어도 2시간 전에는 절대 소변을 안 본다. 이렇게 하셔야 자꾸 소변이 마려운 듯한 증상은 좀 사라지세요. 그건 약으로 잘 안 없어지거든요. 원장님, 출산을 하고 나니까 이제 생리가 돌아왔는데 저는 생리전 증후군이 좀 생긴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생리전 증후군이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생리라는 것 자체가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변화로 몸에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자궁 내막에서는 내막이 자랐다 떨어지는 현상이 생리고, 이제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감정의 변화도 일으키고 유방의 변화도 일으키고 몸의 변화를 여러 군데서 일으키게 되죠. 배란 이후에 보통 그 호르몬이 많이 올라갔다가 배란되고 일주일 지나면 호르몬이 줄기 시작하거든요.
되거든요. 그러면 배란지코의 황체 호르몬이 확 올라가면 보통 여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느끼시는 게 유방이 뻐근하다, 유방이 아파온다 얘기하고 분비물이 좀 변하면서 어떠신 분들은 식욕이 좀 증가하고 몸이 좀 붓는 것 같아. 이런 얘기 제일 흔하게 많이 하시고요. 약간 우울하다. 그렇게 하다가 생리 때 되면 생리하기 2, 3일 전에 호르몬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많이 울거나 다투시거나 감정의 기복이 피크로 드시다가 생리 딱 시작하면 식욕이 뚝 떨어지면서 몸에 부기가 싹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내가 이렇구나라고 약간의 변화를 느끼면 괜찮은데 그럴 때 내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때,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으로 일상생활을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기 힘들 때 그때마다 배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하루에 3-4번 이상 복용을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이제 치료해야 되는 병으로 저희가 병으로 보고 있죠. 그때는요. 그때 산부인과를 가면 어떤 치료를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생리전 증후군의 원인이 뭔가 찾아보겠죠.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에 혹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닌가, 또 유방이 너무 불편하시다면 유방에 대한 검사를 해보실 것이고요. 그러진 않겠죠. 혹시 모르니까 호르몬 검사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거기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시중에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보면 달맞이꽃이나 여성 호르몬 계열의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를 그냥 사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는 썩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이 감정의 기복은 왠지 사람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상이라든지. 그게 어렵죠. 오히려 아픈 거를 약을 먹고 참는 거는 되는데 감정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외면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잠깐 이거 내 감정 아니야, 이렇게 외면은 할 수 있으나 감정의 기복을 조절한다는 것이 제일 좀 어렵죠. 그게 이제 옛날부터 우리가 호르몬으로 설명은 못했지만 여자가 왜 변덕이 심한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여자끼리 모이면 왜 싸우는가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호르몬 변화 때문이에요. 우리가 폐경이 되면 호르몬이 안 나오면 괜찮아지는가, 이게 또 30-40년간 학습이 된 게 있어서 생리전 증후군으로 감정 기복이 있는 것 같아서 호르몬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효과가 없으면은 원인이 깊은 거죠. 나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깊고 그게 얼마나 깊은지는 나도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그거는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서 검사를 하고 이제 약을, 거기에 맞는 약을 먹어야겠죠. 정신과 가서 이제 검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반대로 정신과적인 문제인 줄 알고 정신과를 먼저 찾았는데 알고 보니 생리전 증후군이 경우도 있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과에서 이제 처음에 자기가 본인의 감정 기복으로 갔는데 그게 뭐 생리 주기와 관련되고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산부인과에서 치료받으라고 오기도 하고,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했는데 이게 꼭 생리 주기와 관계되는 것 같지만은 생리 주기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면 정신과 쪽으로 가서 검사하고 치료받죠. 그러면 저처럼요, 약간 이제 경미한 네. 정상 범위인데 나는 좀 힘들다, 네. 이런 경우에 산부인과를 찾아가도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무릎이 아프니까 일단 운동 먼저 3개월 해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해보고 계속 힘들면 그때 가면, 근데 가서 환영은 못 받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궁 내막에도 뭔가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보통은 제일 흔한 게 자궁 내막이 장 점막하고 같아요. 이제 세포가 똑같으니까 장 점막에 이제 용종 많이 생기거든요. 폴립이라고 하는 거.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면 아무 증상 없다가 용종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궁 내막에 용종이 참 잘 생깁니다. 때도 또 재발도 잘하고요. 그러니까 위나 대장의 용종 때도 또 재발 잘하듯이 자궁 내막도 같아요. 혹이라고 하면 가장 흔한 것이 보통은 용종일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 혹은 아니면서 이게 세포의 변형이 오는 병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고 이제 하는 병인데, 증식이니까 말 그대로 자궁 내막이 계속 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무슨 풀이 자라듯이 이렇게 똑같이 자라주는 게 아니라 누구는 자라고 누구는 패이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자라거든요.
그게 세포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단순형, 복합형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좀 복합형일 경우에는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에서 자궁 내막암이 동반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즘은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궁 내막 증식증, 자궁 내막암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질환이거든요. 산부인과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긴장하고 산부인과에서도 가장 조직 검사를 이제 많이 권하고 이제 하려고 하죠. 그러면 용종, 자궁내막 증식증, 자궁내막암 이거 세 가지가 대표적인가요? 네, 근데 이제 환자들이 헷갈리는 게 자궁내막증이란 병이에요. 그러니까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이 자궁 밖에 있어서 생기는 병이니까 자궁내막에 있는 병은 아니에요. 자궁내막이 자궁 밖에 존재해서 생기는 병을 자궁내막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자궁내막이 용종이 생긴 건 보통 뭐 증상? 용종이 증상이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궁 안의 공간이 한 새끼 손톱 크기의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끼 손톱보다 작은 혹은 증상이 없죠. 이게 조금 자라면 자궁 내막을 압박해서 출혈이 돼요. 생리 아닐 때. 그때 이제 보통 진단이 많이 되고 증상이 있으면 이제 제거하는 게 낫죠. 왜냐면 이게 용종이겠지만 용종인지 또 아니면 증식증인지 또 아니면 나쁜 세포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거는 떼서 증상이 있다라면 반드시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궁내막 증식증일 때는 네. 이거는 어떻게 이게 이제 증식증이 제일 문제인데요. 원래는 자궁내막 증식증이 생리를 매년 한 30년 정도 한 40대 후반, 50대 이럴 때 생기는 병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10대에도 보고되고 있거든요.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한 15년 전부터 10대도 하혈하고 증식증이 의심되면 자궁내막 종식 검사를 하라라고 계속 학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수술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자궁내막 조직 검사를 하겠다 그러면 엄마의 반발이 심하고 참 수긍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은 우리나라가 자궁내막 증식증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자궁내막 증식증은 다행히도 대부분은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의 대부분이 하혈입니다. 생리 아닌 하혈. 그러니까 생리와 생리 아닌 치료를 구분해야 돼요. 피는 똑같아요. 자궁내막에서 떨어지는 것도 똑같은데 정상적인 생리는 배란되고 나온 출혈이 정상 생리거든요. 그러니까 배란이 되면 황체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둘째 날 생리량이 늘고 셋째 날, 넷째 날부터 줄어서 5일에서 6일째 딱 끝납니다. 일주일 이상은 안 가요. 그게 정상적인 생리예요. 황체 호르몬의 영향을 받은 생리고요. 근데 황체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은 출혈은 양이 적게 계속 갈든가 아니면 양이 너무 많게 계속 갈든가 한 달 내내 나오든가 뭔가 틀립니다. 그러면 증식증 조직 검사를 하는 순간 이게 증식증만 있는지 내막암도 있는지가 그 자리에서 바로 얼마 알면 좋겠어요. 그러면 점쟁이고 현미경을 봐야 돼요. 7일에서 10일 뒤에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자궁내막 증식증 조직 검사를 해서 그냥 증식증이기만 하다라고 하면 이게 왜 왔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자궁내막 증식증이 걸렸나? 대부분은 배란이 잘 안 됐던 일이 있는 거죠. 오랜 세월. 배란이 잘 안 돼서 생리를 몇 달 안 했거든. 안 하는 게 자꾸 반복됐던가 아니면 하혈하는 게 여러 번 반복됐던가 아니면 출산을 뭐 한 번도 안 했든 고혈압, 당뇨가 있든 뭔가 이제 병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와 더불어 기초 질환이 있으면 그거를 같이 치료하면서 내가 배란이 안 되는 게 주 문제였다면 배란 후에 황체 호르몬이 나오니까요. 황체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치료를 받으면 내막 증식증은 재발까지는 안 하나요? 안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치료를 언제까지 받느냐가 문제였는데요. 일단 그거는 폐경까지 안 끝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경을 12살, 13살에 시작해서 50세 좀 넘어서 폐경이 되니까 40년 생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30세에 진단받았으면 15년에서 20년 계속 관리해야 되는 병이에요. 그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완치라는 개념은 폐경이 되고 한 5년이나 지나서 완치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제는 없는 겁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방은 간단합니다. 아기를 많이 낳고 젖을 오래 먹이는 게 1번이고요. 왜냐하면 태반이 황체 호르몬 폭탄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체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식기와 관련된 질환의 많은 것들이 임신 수유기간과 관련된단 말이에요. 임신 횟수와 수유기간.
그게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는 당뇨와 고혈압 같은 성인병에 좀 덜 특히 비만이 되지 않도록. 이게 비만의 지방세포에서도 에스트로겐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사실 10대부터 관리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관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이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검사죠. 산부인과에서. 요즘은 생리 앱이 있어 너무 좋아요. 앱에다 기록을 하는 거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직 검사했는데 자궁 내막암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그게 하나요? 자궁 내막암의 치료가 아까 그것도 암이니까 병기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1기, 2기, 3기, 4기. 그 병기는 수술을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기초 검사를 먼저 하고 보통 MRI 찍으면 이게 자궁 내막에만 있다. 자궁 근육까지 갔다. 주변 장기까지 갔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수술 범위를 또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수술로 끝날 수도 있고요. 수술로 끝나지 않는다면 항암 치료를 이제 해야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통 암이면 이제 5년간 관찰하는 게 이제 딱 되어 있으니까 5년 지나서 이제 완치가 됐다 안 됐다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여성 호르몬이 있는 한은 5년이 지나도 완치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궁 내막암으로 나오면 그 자궁만 제거하지 않고 난소까지 보통 제거하는 걸 이제 많이 권하죠. 에스트로겐이 아예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럼 폐경이 맞아요. 죽고 사는 문제니까요. 이거는 그런 경우 이제 환자가 선택을 할 수는 있나요?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20대, 30대고 아기를 가져야 된다. 그럴 때는 의사들이 황체 호르몬을 좀 고농도의 황체 호르몬 치료가 있어요. 그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자궁 내막암이 이제 중요한 게요. 우리나라 통계 발표하잖아요. 여성이 많이 걸리는 10대암, 남성이 많이 걸리는 10대암 이런 거 발표하는데요. 2019년부터 이게 10대암으로 들어오더니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게 원래 외국은 50대, 60대가 호발 연령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20, 30대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거에 대부분이 20, 30대인 거예요. 초경이 빨라지고 폐경은 늦어지고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이제 길어진 거죠. 두 번째는 비만이 늘어난 거, 과거보다.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이게 무배란 환자가 우리나라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 10대, 우리나라 10대 학생들이 밤에 못 자잖아요. 학원 다니고 중고등학생이 잠 잘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학교에서도 체육 활동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신체 활동이 적은 것이 그게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원장님, 여자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요때쯤에 처음으로 초경을 하잖아요. 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적정한 임신 연령?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적정 임신 연령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 틀린데요.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보는 몸의 기준이냐, 이 사회생활에서 엄마가 보는 엄마의 기준이냐, 아이의 기준이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요즘 워낙 30살 넘어서 결혼을 하니까요.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요즘 그렇게 늦게 결혼하면서 생기는 부인과 질환이 굉장히 많거든요.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옛날처럼 적어도 저 때는 대학 졸업하면 거의 다 이제 결혼하고 출산을 빨리빨리 해서 30 전에 애를 낳았었거든요. 30 지나서 애 낳으면 노산이나 누뚱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제가 환자를 보면서 산부인과 의사 거의 30년 가까이 되면서 느낀 건요. 초경하고 10년째부터는 출산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 출산을 해야 난소가 쉬니까요. 출산 한 번으로 난소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배란을 안 하고 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쉬는 기간을 자꾸자꾸 가져야 부인과 질환이 덜 생기기 때문에 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본다면 출산을 빨리 하고 많이 하고 젖을 오래 먹이고 이런 게 도움이 되죠. 초경을 하고 10년 뒤면 22, 23 이렇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그때 아이를 낳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냥 왠지 너무 어린 것 같아요. 그게 요즘 들어서 어린 것 같이 옛날에는 어린 것 같지 않았어요. 다들 그때 되면 남들이 다 결혼 이미 하니까 가족들도 결혼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도 결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 결혼 자체를 30 넘어서 하니까 나는 뭐 결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이 환자들 오시는 얼굴을 보면 참 해맑으세요. 물론 나는
결혼이 늦었지만 저는 안중에 없진 않았어요. 그 딱 이제 초경을 시작하고 10년 뒤쯤에 이제 임신을 하면 딱 자궁 관련, 요 생식기 네. 관련 질환이 확실히 줄어드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자궁에서 우리 한 달에 한 번 생리하잖아요. 보통 한 달에 한 번인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생리혈이 이렇게 밖으로 패드에만 묻는 게 아니라 나팔관을 통해서 배 안으로 가는 구멍은 아주 조그매요. 아주 가느다란 구멍을 통해서 생리혈이 역류돼서 계속 들어가요. 생리할 때마다. 근데 그게 생리량이 이제 평균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들어간 게 이제 들어가도 다 염증을 해결하듯이 백혈구가 다 먹어서 없어버리거든요. 근데 생리혈이 너무 많은 사람은 다 먹지 못하고 남게 되고 그게 달마다 매달 배 안으로 피가 역류돼 들어가면 그 기간이 10년인 사람과 20년인 사람하고 틀리죠, 배 안이요. 그리고 생리라는 게 자궁내막이 자랐다가 떨어졌다가 자랐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변형이 이제 그 주기에 따라 변형이 오는 세포가 난소와 자궁내막이에요. 난소는 배란 전후로 세포가 계속 변해요. 자궁내막도 이 난소 호르몬에 의해서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한 달 주기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쉬어줘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10년, 20년 일을 하면 세포가 자꾸 변하다 보면 그 변화가 바로 암이나 암 전 단계의 병을 일으키게 되죠. 그 암이나 암 전 단계가 아니어도 양성질환, 암이 아닌 질환을 양성질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양성질환을 많이 일으키죠. 임신을 안 하고 계속 생리를 하게 되면요. 임신을 하면요. 우리가 난소 호르몬이 3가지가 있어요. 난소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은 다 아실 거예요. 프로제스테론, 항체 호르몬이죠. 이게 배란 후에도 나오고 임신하면 많이 나오고요.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인데 여자도 조금 나와요. 남자의 100분의 1 정도. 이 황체 호르몬이 여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게 배란되고 나면 한 달에 12일만 나오는데 임신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병을 예방해줘요. 근데 임신을 안 하면 그렇게 황체 호르몬의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여자분들이.